지금 장난해? 제대로 사과 안 해? 당장 고객님 발밑에 엎드려서 삘어! 백화점 명품관. 제 손주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 그날 저는 평생 들었던 어떤 비명보다 더 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화점 6층 명품관. 천장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따뜻한 빛 아래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진열대마다 놓인 가방 하나의 가격이 누군가의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곳.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침묵이 공존하는 그 공간 한가운데 제 손주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는 깊이 숙인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작아진 모습으로 24 청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손님 기분 상하게 했으면 직원이 사과하는 게 맞지? 제대로 무릎 꿇어. 그 목소리엔 연민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기계를 조작하듯, 사람을 꺾는데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님들은 발걸음을 멈췄고 지나가던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한 사람의 굴욕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10m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 커피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목덜미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인가 하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몰랐습니다. 이날 이후 이 백화점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인지, 이 도도한 매니저와 오만한 손님들이 어떤 진실 앞에서 떨게 될지, 세상 모든 사람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제 이름은 한도윤, 올해 72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낡은 베이지 잠바에 색바랜 면바지,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검버섯처럼 번져 있었고 허리는 예전만큼 곧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자리를 양보받고 식당에 가면 어르신 소리를 듣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낡은 옷 속에 어떤 무게가 숨어 있는지. 40년 전 저는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직원 5명, 월세 20만 원짜리 허름한 건물, 매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손에 쥐가 나도록 나사를 조이고 밤새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날들. 그 작은 공장이 어느새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 앉기보다 현장을 더 좋아했고 고급 양복보다 작업복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백화점,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분의 12.4%가 제 이름으로, 우호 지분 27.1%가 제 계열사로, 그리고 최근 인수한 부동산 펀드를 통해 이 건물 자체의 상당 부분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왜 숨겼냐고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권력을 숨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자식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딸은 유럽에서 연구를, 막내 아들은 본사에서 임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손주는 제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여주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현관불을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만 보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면접 봤어요. 저 여기 붙었어요. 첫 월급 타면 할아버지 외투 사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백화점에서 제 이름 걸고 매장 하나 해보고 싶어요. 작아도 좋으니까 제 힘으로요. 그 소망이 오늘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몰랐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저 역시 몰랐습니다. 제가 숨겨온 이 힘을 오늘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쓰게 될 줄은. 명품관의 조명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주의 떨리는 어깨가 제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손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카드 오류는 저희 시스템 문제로 확인됐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VIP 고객이라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됐고. 시스템 문제면 시스템이 사과하나? 너 때문에 4시간 10분이나 낭비했어. 명품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손주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대충대충 일하니까 이런 실수하는 거지. 손주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인 채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새빨간 립스틱,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완벽하게 빗어올린 머리. 그는 손주를 흘끗 보더니 고객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이라 아직 미숙해서요. 그리고 손주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제대로 사과 안 해?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말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매니저님, 그건 빨리 안 해? 매니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쟤네 교육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객 기분 상하게 하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50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날, 작은 공장 마당, 제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장 앞에서 이 새끼야, 납품 하나 못 맞춰서 회사 망하게 하려고. 빗물에 젖은 바닥, 차가운 시멘트,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더 시린 건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을 저는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손주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손주는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무릎, 그리고 다른 쪽 무릎,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백화점 전체를 울렸습니다. 손주의 어깨가 달달 떨렸습니다. 눈망울엔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목덜미가 새빨갛게 물들었고 두 손은 바지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노쇠한 심장 속에서 어떤 오래된 금이 완전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갈색 액체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매니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 여성은 핸드백을 챙기며 비웃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네. 그리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무릎 꿇은 손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오늘 실적 어떻게 메울 건지 퇴근 전까지 보고서 써. 손주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봤지?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거든. 팔짱을 낀 채 마치 훈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적 낮은 애들 하나쯤 버려도 줄 서 있는 지원자들이 한 트럭이야.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잘해.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매니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지분율 12.4%, 우호 지분 포함 시 27.1%, 그리고 지난달 인수한 부동산 펀드는 이 백화점 연결 자회사 지분을 8.7%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합치면 35.8%. 이 백화점 이사회에서 단 한 번의 투표로 경영진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낡은 잠바를 입은 노인에게 그냥 말 한마디면 2층 하나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복선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그냥 산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3일 전 회사 감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명품관 쪽에서 신입 직원 갑질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특정 매니저가 실적 압박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 수준의 행동을 한다는. 감사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특히 매니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VIP 고객 관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본사에서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고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 강요, 실적 미달 시 공개 망신, 퇴근 후 불필요한 야근 지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서류로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제 손주가 그 소문이 한가운데 서 있는 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손주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도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 직통번호. 수십 년간 한 번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던 번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누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손주의 삶도, 이 백화점의 운명도, 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명품관을 가득 채운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백화점 본부에 연락하게. 명품관 6층. 10분 안에 임원진 전원 집합.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매니저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10분. 단 10분 후면 이 오만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손주에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두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목, 미세하게 떨리는 팔, 살짝 젖은 눈. 손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매니저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노인네, 지금 고객 응대 방해하는 거 아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니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듯. 보안팀, 매니저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여기 고객 업무 방해하는 사람 있어요. 잠시 후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경비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은 제 회사 비서실에서 오늘 아침 특별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정예 요원, 검은 양복 안에 숨겨진 냉철한 시선과 훈련된 움직임. 그들은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순간 명품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여기 왜? 저 노인이 회장님? 무슨 회장? 매니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하나 때문에 무슨 쇼를. 여기 회장님이 왜 와요?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요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 한 명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은색 로고가 새겨진 명함 한 장. 한도윤.
대한그룹 회장,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매니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때까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명품관 전체가 들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백화점 지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조회해보게. 비서실 요원이 즉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현재 대한그룹 직접 지분 12.4%, 계열사 우호 지분 27.1%, 부동산 펀드 통한 연결 지분 8.7%, 총 48.2%입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매니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백화점이 내 거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이. 매니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아봤습니다. 아직도 눈물을 닦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손주의 어깨를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내가 내 손주라는 거야. 그리고 매니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본사 임원진이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자리에 서 있으시오. 매니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공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명품관의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세상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명품관 입구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화점 본사 임원 3명이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습니다. 가장 앞선 사람은 임원장, 6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 그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오다시피 하더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렸으면 이런 모습 못 봤겠지. 임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매니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직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직원 무릎을 꿇리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객님이 원해서. 고객이 원하면 다 들어줍니까? 임원장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고객 요구라면 직원 인격도 버리는 게 우리 회사 방침입니까? 매니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실적이 VIP 고객이라서 실적?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람 짓밟아서 올린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원장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매니저 김수진. 입사 8년 차. 명품관 매니저 3년. 그리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직원 이직률 43%. 명품관 평균의 3배입니다. 고객 컴플레인 접수 17건. 그중 직원 태도 관련 11건. 내부 제보 9건. 모두 갑질 및 인격 모독 관련. 숫자가 하나씩 읽힐 때마다 매니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실적입니까? 임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이제 떨림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주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손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시스템 오류였어요.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임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즉시 조치하십시오. 매니저 직위 해제, 관련자 전원 조사, 그리고 VIP 고객이라던 그 사람, 영구 출입 금지 처리하겠습니다. 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명품관 전체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 재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당신에게 몇 번이나 신호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 신호들을 무시하고 더 심하게 짓밟은 건 당신입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원장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매니저실로 안내하십시오. 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합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매니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매니저는 비틀거리며 명품관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직함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다. 손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당한 건 잘못이 아니야. 백화점 전체가 그 눈물 앞에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무릎 꿇어야 했던 사람은 손주가 아니라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손주는 본사로 불려갔습니다. 백화점 최고 경영진 앞에서 정중한 사과를 받았고 고객 응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손주는 그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눈이 빨갛게 부은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손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니?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서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난 내가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어. 손주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날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일이, 이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넌 버텼어. 그게 중요해. 할아버지가 있어서 버틴 거예요. 손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혼자였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야, 내 꿈 기억하니? 꿈이요? 내 이름 걸고 매장 운영하고 싶다고 했잖아. 손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그냥 꿈이었어요.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야.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7층에 새 매장 공간이 생겨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 입점 계획이 있대. 손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아니니? 내 손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매장. 손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도전하는 거야.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그날 무릎 꿇었지만 마음까지 꺾이지 않았잖아. 손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 알아. 넌 잘할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서 있어 주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을. 며칠 후 손주는 새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쓰고 주말에도 시장 조사를 다녔습니다. 가끔 힘들다는 전화가 왔지만 목소리엔 포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백화점 7층에 작은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 손주가 제 이름을 따서 지은 브랜드였습니다. 오픈날 저는 조용히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손주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손주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축하한다. 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힘으로 이뤄냈구나. 손주가 매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힘이야.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노을이 다시 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렌지빛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누군가를 밟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무릎을 지켜주기 위해 쓰는 것임을. 세상은 결국 누군가의 무릎을 꿇린 사람보다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운 사람을 기억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